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토대가 같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새로 수립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 보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교육 관련 정책 목표를 지식문화 강국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가 그 지식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식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토대로 놓고 그 위에서 예술, 기술, 과학, 또 인문이나 사회,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흔히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문화라고 하는 기본, 그 기본에 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언어라고 하고 그것을 외국어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을 가리킵니다. 한국말 가운데에서도 표준어를 뜻하는 것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국말 가운데 표준 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본의 기본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지식문화를 쌓고, 그리고 지식문화 강국으로서 21세기를 선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겠다 하는 것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그 이념 혹은 철학,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이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전면에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자, 이러한 교육정책을 세웠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입시제도 개선의 핵이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그 반영률을 높이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학교생활기록부 가운데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성적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때 대입제도를 개선하면서 높은 점수, 성적으로부터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을 보더라도 점수제에서 9등급제로 바꾼 것, 그러한 것도 역시 점수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성적보다는 재능, 소질,
특기, 적성 이런 것을 평가하자. 그렇게 하자면 그러한 것들, 성적 이외의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은 성적이 아닌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평가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입시 사정관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능이나 소질, 특히 적성 같은 것이 매우 두드러져서 그 학생들만 따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교육도 육성하기 위해서 특목고를 지원하고, 그리고 자사고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지원 내지는 교육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 말하기로는 자사고는 2002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 중에 마지막 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해에 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오늘날 수시전형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 이후 오늘날까지 근 15년 동안 계속 운영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수시전형의 3대 평가 요소를 들어라 한다면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전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의 활동과 학생의 적성, 재능을 교사가 보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하는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전 기간 동안 그 학생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 온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는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학교에 가는 날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은 자신이 그렇게 학습한 것들, 노력한 것들을 선생님께 성실히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학생 스스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뜻밖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장래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저런 꿈을 꾸고 또 스스로 진로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전문적이고 틀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잠시 흥미를 느꼈다가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가꿔갈 것인지 거의 본능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 그 학과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왜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키워갈 것인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세 번째로 면접고사,
이것은 대학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죠. 교사가 쓴 그 학교생활 기록부와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면 대학에서는 그 사이에 뭔가 부족한 것 혹은 더 알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면접고사를 통해서 듣고 또 그 학생에게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원한 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점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그 수준이 좀 높기를 요구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고사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방과 후 학교 활동입니다. 이 방과 후 학교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서 교사 지원 방안 같은 것을 종합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교육문화비서관실에서는 3개월 후 2007년 7월에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 활성화 방안이 예를 들면 2007년 7월에는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하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풍성해지겠죠. 그러한 계획도 있었고, 또 같은 해 11월에는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보고서 안에는 이 이외에도 많은 방안들이 있었는데 그 방안을 실천하게 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학생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학교 교육이 되겠다. 또한 사교육 대체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든 것이 그 이전에 280개 시험학교를 운영했던 내용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2006년 그 제1분기하고 제3분기를 비교했더니 1인당 평균 과외비가 62,000원 정도 감소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또 2007년 5월 25일자 한국경제보도도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방과 후 학교에 밀려서 강동, 송파 등에는 문을 닫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며,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아주 만족스러워서 그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북인천 여중의 학부모가 이 설문에 응했다고 하는데, 학원은 일반반이 30만원, 특목고반이 50만원이 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5만원으로 해결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좀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이 보고에 따른다면 2007년에 이미 시험 삼아 한 280개 시험 학교에서 1인당 과외비가 감소하고, 그리고 5월 달에 벌써 그 방과 후 학교 때문에 문을 닫는 학원이 속출했다고 한다면, 이 기세가 계속됐으면 2017년에는 학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겠죠. 그리고 사교육비가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3개월 만에 방안을 만들고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뒷받침하는 자료를 소개하는 이러한 보고서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 현실성 또 평가를 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방과 후 교육이라고 하는 그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채택했던 것을 응용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 방과 후 교육을 왜 했냐 하면은, 한 가지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 부진화의 학습 능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 관련한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은 미국과 대단히 다르죠. 이 정책 역시 그 목표가 서로 다른 정책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결하지도 못했고, 그 이유는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런 정책을 하는 정부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2017년 5월에 연휴를 앞두고 연휴 동안에 학원이 수업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 학원이 수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그 요구가 있다,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싫은데 학원이 강의를 하니까 학원에 가야 돼서 이런 불만이 나왔구나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연휴 때 학원을 쉬게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쉬고 싶다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와 성적이 비슷한 다른 아이가 학원을 가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그 현실성 있는 해석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평, 불만의 아주 근원적인 그러한 부분에는 단지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이기고 싶다, 노력을 적게 하고 이기고 싶다. 결국은 이기고 싶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그 고3 학생들이 매년 8월이 되면은 그 학생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그 수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면 9월 초에 있는 모의고사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1학기 그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입시에 관한 한 시험하고는, 그러니까 교과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시 서류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정시 준비를 같이 하면서
9월 초에 있을 모의고사 준비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국가의 교육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수시 서류만 준비하는 것은 비교과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꼭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교과 가운데 수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교과 가운데 모의고사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고생을 하면서 힘든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학생들이 이 교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평소에 이 입시 관련해서 교육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교과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의 일과를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정규 수업 시간에는 교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에는 몇 가지로 나뉘게 되죠. 방과후 수업을 신청해서 듣는 학생, 그 경우에 역시 교과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학원을 가게 되면 내신 공부를 할 때도 교과 공부를 하고, 수능 공부를 할 때도 교과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은, 현재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투 타입으로 나눠서 지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내신 성적을 위한 교과 수업,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위한 교과 수업, 이렇게 2중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세 번째로, 그 세 번째 경우가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 하는 기간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단말기로 수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교과 공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1년 내내, 심지어 방학 때에도 하는 사교육은 바로 교과 교육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알고 있겠지만 수학만 일주일에 필수적으로 학원에서 20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과 공부입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 국민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라고 하죠. 그것은, 그 본뜻은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그런데 돈에서도 힘들고 시간에서도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폐지한다든지,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해서 학교 수업에다가 방과후 수업을 덧붙여서 결국은 전체적인 수업 총량, 그것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에 수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이러한 수업은 개인의 자주적인 노력, 스스로 하는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수업을 우리는 흔히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조별로 참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참가입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하는 그러한 학습도 하긴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 그 계획을 짜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경험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 공급과잉, 교육의 공급과잉 현상이 생겼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초등학교도 주말에 그러한 수업이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수업이 아주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수업이 도대체 그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 정규 수업 후에 모든 수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겠지만 결국 과거처럼 학습 교재도 부족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그럴 때는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소중한 그 청소년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이렇게 하겠죠. 어떤 아이는 낙서를 할 겁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무엇을 만들면서 놀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어떤 아이는 주위를 관찰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장차 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평생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것이 옳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되거나 모든 사람이 학자가 되거나 혹은 판사나 검사가 되거나 하는 것이 좋은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까마득히 50년 전, 1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동네에서 어른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유의할 것은 지금도 누가 롤 모델인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성공담이나 성공한 모습 혹은 성공하기 위한 기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또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는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첫째는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 대학에서 공부를 해 보았을 겁니다.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대부분 시험이라든지 특정 자격 시험, 외국어 시험, 이러한 시험을 위해서 공부들을 하죠. 그것 이외에는 자기 전공 분야가 정말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죠. 그래서 이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또 대학을 가는 그 시기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보다 다른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는 대학이라는 곳이 아카데미라는 그런 개념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은 그냥 사기업입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대학이 지금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대학은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것을 구매하면서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죠. 그래서 대학 진학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것을 좀 아까워하자. 대학을 꼭 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가되 그렇지 않다면 더 역동적인 인생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자녀와 같이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18세 이렇게 된 아이들이 너무나 어린애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가족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기학과라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알겠죠. 자신의 전공을 택할 때 사람은 백인 백색, 십인 십색입니다. 그래서 인기학과라는 것이 있는 게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이나 학문의 분야가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학과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벌써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그 희망자 수에 맞춰서 대학이 정원을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동결도 하고 규제를 했죠. 그러나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려온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학은 4년제가 아니죠.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학을 9년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꼭 군복무만이 아니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즉 취업을 하기 어려워서 학교에 적을 두고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나갔다를 반복하면 제대로 학습이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무엇이든지 개혁을 앞세우고 있죠. 그렇다면 개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한다면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경우에 국제 경쟁력이 높은 학과만 남기고 모든 학과를 다 폐지하는 겁니다. 대학이 아니라 학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학과를 다 폐지하고 나면 당연히 그 연쇄작용으로 부실한 대학은 폐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대학에 머물러 있는 대책 없는 그 청년층 비생산 인구가 대학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생산 인구는 그들의 삶을 찾아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생산 인구화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의 삶이 안정화 되겠죠. 게다가 초중 고등학교의 교사 문제도 같이 개혁하십시오. 그래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비정규직은 철폐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학원은, 교과 학원은 다 폐쇄하십시오. 이 여건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EBS는 현재 무료이죠.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불편함이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학생이 무료 방송으로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EBS도 문제가 많죠. 그 EBS 중에서 수준 미달인 프로그램은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EBS가 문어발식으로 오프라인 그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오프라인에는 일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 개혁을 하면 최단 기간에 깨끗해지고 우리나라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로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